말도 안 돼, 저점은. 분명히 너 몇 살이니? 생일이 언제야? 그걸 왜 물으십니까?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는 말이 정말 있나 봅니다. 평생을 남의 집 부엌대기로 살면서 온갖 멸시와 구박을 견뎌냈습니다. 오직 아들 하나만 보고 이 악물고 버텼죠. 그런데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 오만한 사모님이 제 아들을 보자마자 사시나무 떨듯 떨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도대체 30년 전 그날 무슨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가슴 뻥 뚫리는 저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아줌마 박영순이라고 합니다. 제 손을 보면 다들 그래요. 나무 껍질 같다고요.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질 정도로 거칠고 투박한 손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평생 남의 집 빨래하고 밥 해주며 살았습니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여자가 홀몸으로 자식 건사하려면 굳은 일 마다할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인생의 유일한 빛, 제 아들 강우가 있었으니까요. 아비 없이 자란 자식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남들 쉴 때 2배, 3배로 일했습니다.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건물 청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간 곳이 바로 서울 평창동의 그 으리으리한 저택이었습니다. 그 집 사모님 한 여사라고 부르죠. 동네에서는 깐깐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일주일을 못 버티고 나가는 집이었어요. 먼지 하나라도 보이면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반찬간이 조금만 안 맞아도 밥상을 엎는 그런 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집에서 무려 10년을 버텼습니다. 왜냐고요? 월급이 다른 곳보다 셌거든요. 우리 강우 대학 등록금 마련하고 로스쿨 뒷바라지 하려면 자존심 같은 건 쓰레기통에 처박아둬야 했습니다. 아줌마, 귀가 먹었어? 내가 물 가져오라고 몇 번을 말해. 그날도 한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주방에서 뛰어나가 냉수를 대령했죠. 죄송합니다, 사모님. 주방 후드 소리 때문에 못 들었습니다. 핑계는 못 배운 사람들은 꼭 이렇게 말대꾸를 하더라. 동작 굼뜬 거 봐라. 나이 처먹어서 이젠 쓸모도 없어지네. 한 여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가져온 물컵을 제 발 앞에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양말을 적시고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꿈쩍하면 안 됐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고 나가버리면 당장 다음 달 강우 고시원비는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떠오겠습니다. 됐어. 물맛 떨어지게 진짜. 야, 너 내 옷 빨래는 했어? 저번에 보니까 실크 블라우스 구겨놨던데 한 번만 더 그래봐. 내 월급에서 다 깔 줄 알아. 네, 신경 쓰겠습니다. 사모님, 저는 바닥에 쏟아진 물을 걸레로 훔치며 속으로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참자, 영순아. 참아. 우리 강우 검사 임용되면 그때는 나도 허리 펴고 살 날 오겠지. 그때까지만 죽은 듯이 살자. 한 여사는 돈은 많았지만 마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업하느라 밖으로만 돌고 자식이라고는 없었거든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30년 전쯤에 아주 어린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유괴를 당했다나 길을 잃었다나.
그 충격으로 한 여사는 히스테리가 심해졌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상처가 깊다고 해서 남에게 상처 줄 권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 여사는 자신의 외로움과 분노를 고스란히 저 같은 약자에게 풀었습니다. 아줌마, 너 혹시 내 방 들어왔었니?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한 여사가 잔뜩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사모님. 청소 시간 외에는 안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셔서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만. 거짓말하지 마. 내 화장대 위에 있던 다이아 반지 못 봤어? 아침에 분명히 빼놓고 나갔는데 지금 보니까 없어졌잖아. 이 집에 외부인이 너 말고 누가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둑 누명이라니요. 저는 펄쩍 뛰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모님,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10원 한 장도 남의 것에 손댄 적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잘 찾아보세요.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내가 안 가져갔으면 발이 달려서 도망이라도 갔다는 거야? 가방 내놔봐. 뒤져봐야겠어. 한 여사는 다짜고짜 제 낡은 가방을 낚아채더니 바닥에 거꾸로 쏟아버렸습니다. 파스 몇 장, 낡은 지갑, 그리고 강우가 첫 월급 탔다고 사준 손수건. 제 초라한 살림살이들이 대리석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어머, 이거 봐라. 이게 뭐야? 한 여사가 집어든 건 꼬깃꼬깃한 현금 30만 원이 든 봉투였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로 쓰려고 아껴둔 돈이었죠.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주제에 현금이 30만 원이나 있어. 이거 내 반지 팔아서 마련한 돈 아니야? 사모님,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매도하십니까? 그건 제 생활비입니다. 시끄러워. 당장 경찰 불러. 내 집에서 도둑년은 못 둬.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늙은 몸 이끌고 남의 집 식모살이 하는 것도 서러운데 도둑이라니요.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사모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경찰이라니요. 우리 아들이 알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제가 경찰서에 잡혀가면 이제 막 검사가 되어 연수원에 들어간 우리 강우. 앞길에 흠집이라도 날까봐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아들, 그곳이 공부한다는 아들. 그 어미의 그 자식이지 뻔해. 내가 도둑질해서 그 아들 뒷바라지한 거 아니야? 내 아들도 털어보면 뭐 하나 나올지 누가 알아? 한 여사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를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제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모욕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 삼가세요. 우리 강우는 그런 아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자 한 여사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미쳤나? 어디서 눈을 불하려?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장 꺼져. 그리고 경찰 조사 받을 준비나 해. 한 여사는 제 멱살을 잡고 현관 쪽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힘없는 저는 속절없이 끌려갔죠. 그때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딩동 마이너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여사는 씩씩거리며 인터폰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누구야 이 시간에? 잡상인이면 아주 박살을 내버릴 테니까. 하지만 인터폰 화면을 본 한 여사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훤칠한 키에 딱 떨어지는 정장 차림,
날카로우면서도 기품 있는 인상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으니까요.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영순 씨 보호자입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셔서 데리러 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강우였습니다. 제 아들 강우가 제가 일하는 곳에는 절대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건만 기어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평소 강우에게 제가 식당 매니저로 일한다고 거짓말을 해왔거든요. 이렇게 비참하게 남의 집 식모살이하는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요. 어머니, 아줌마 아들이야? 잘 됐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더니 그 도둑년 아들이 낯짝도 두껍게 여길 찾아와? 한 여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을 왈칵 열어젖혔습니다. 어서 와요. 당신 어머니가 여기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주 잘 설명해 줄 테니까. 현관문이 열리고 눈부신 오후 햇살을 등진 강우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강우의 눈이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제 가방과 헝클어진 머리로 주저앉아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강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항상 침착하던 아들이 단숨에 달려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왜 이러고 계세요? 강우야, 아가, 여길 왜 와? 얼른 가, 얼른 나가. 저는 창피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아들의 품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우는 저를 더 꽉 안으며 고개를 들어 한 여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하던지 곁에 있던 저조차 오금이 저릴 정도였습니다. 당신입니까?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게 당신?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너네 엄마가 내 다이아 반지를 훔쳤어. 도둑이라고. 그러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한 여사가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 강우는 한 여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키가 180이 넘는 강우가 내려다보자 한 여사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반지를 훔쳤다는 증거 있냐고 물었습니다. CCTV라도 확인했습니까? 아니면 어머니 주머니에서 반지라도 나왔습니까? 강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묵직했습니다. 역시 법을 공부한 아이라 그런지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증거? 이 집에서 반지를 탐낼 사람이 저 여자 말고 누가 있어? 가난한 주제에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돈이 급했겠지.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가 도둑질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라면 제가 충분히 드립니다. 우리 어머니가 고작 반지 하나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한테 머리 조아릴 분 아닙니다. 당신 같은 사람? 너 이름이 뭐야? 너 뭐하는 놈이야? 한 여사가 악을 쓰며 강우의 가슴팍을 밀쳤습니다. 그 바람에 강우가 중심을 잃고 뒤에 있던 장식장 모서리에 등을 탁 하고 부딪혔습니다. 강우가 짧은 신음과 함께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날카로운 장식장 모서리에 셔츠 등 쪽이 걸려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우야. 제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찢어진 셔츠 사이로 강우의 하얀 등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씩씩거리며 강우를 노려보던 한 여사의 시선이 찢어진 셔츠 사이로 드러난 강우의 오른쪽 어깨뼈 아래를 향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 여사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핏기가 싹 가신 얼굴은 마치 귀신을 본 사람 같았습니다. 저거. 한 여사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강우의 등, 정확히는 오른쪽 날개뼈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붉은색의 아주 특이한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마치 북두칠성처럼 점 7개가 모여 있는 붉은 반점. 제가 강우를 처음 데려와 씻길 때부터 신기하게 여겼던 그 점이었습니다. 사모님, 왜 그러십니까? 강우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지만 한 여사는 대답도 못하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점은 분명히. 한 여사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도끼를 뿜어내던 그 기세등등한 사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너 몇 살이니? 생일이 언제야? 한 여사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강우에게 물었습니다. 그걸 왜 물으십니까?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강우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한 여사의 눈빛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잃어버린 무언가를 아주 오랜만에 다시 찾은 사람의 절박하고도 애타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추운 겨울밤, 강보에 쌓여 버려져 있던 갓난아기 강우를 제 품에 안았던 그날 밤, 그리고 그 강보 안에 들어있던 고급스러운 베네 저고리. 설마 아니겠죠? 한 여사가 다시 한번 비틀거리며 일어나 강우에게 다가오려고 했습니다. 잠깐만, 등 좀 다시 보여줘. 제발, 한 번만. 그 오만하던 한 여사가 제 아들 앞에서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요. 도대체 제 아들 등의 점이 무엇이길래 천하의 한 여사를 이토록 무너뜨리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30년 동안 품어온 제 아들의 비밀을 이제 세상에 드러내야만 하는 걸까요? 민준아. 내 아들 민준아. 한 여사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이름은 마치 저주처럼 거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 여사는 바닥을 기어가듯 강우의 바짓단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우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치며 그녀의 손길을 피했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민준이라뇨. 제 이름은 박강우입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아니야. 그 점. 등 뒤에 그 붉은 칠성점. 그건 내 아들 민준이한테만 있는 거야. 내가 낳았는데 내가 몰라. 한 여사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핏발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너 인연, 솔직하게 말해. 이 아이 내가 낳은 거 아니지? 어디서 데려온 애지?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흙으로 덮고 바위로 눌러놓았던 그 비밀이 기어이 터져나오고 만 것입니다.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사모님, 그게 무슨... 거짓말할 생각 마.
30년 전이야.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내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유모차에서 사라졌던 내 아들. 민준이. 그 아이 등에도 똑같은 점이 있었어. 내가 훔쳐간 거지. 그렇지? 한 여사가 악을 쓰며 달려들 기세이자 강우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지금 누구한테 삿대질입니까? 강우야, 비켜봐. 저 여자가, 저 도둑년이 내 아들을 훔쳐갔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머니는 평생 저를 위해 헌신하신 분입니다. 유괴범이라니요. 강우의 호통에 한 여사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해. 내가 30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지옥 속에서 살았는데, 내 아들이 저런 천한 여자 밑에서 자랐다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한 여자? 그래요. 저는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어 남의 집 식모살이나 하는 천한 여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식을 잃어버리고 30년이나 찾지 못한 여자보다는 버려진 핏덩이를 거둬 제 살 깎아먹여 키운 제가 더 떳떳하지 않습니까? 사모님, 말씀 가려서 하세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한 여사는 물론이고 강우까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고 입을 열었습니다. 훔쳐가요? 유괴요? 천벌 받을 소리 하지 마세요. 30년 전 그날 밤 강우를 살린 건 바로 접니다. 뭐라고? 30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 기억하십니까? 그날 서울 기온이 영하 15도였습니다. 저는 그때 시장통 골목에서 식당 설거지를 마치고 집에 가던 길이었어요. 쓰레기 더미 옆에 웬 라면 박스가 하나 있길래 발로 찼는데 거기서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열어보니 갓난아기가 새파랗게 질려서 숨만 겨우 헐떡이고 있었어요. 강보 하나 없이 얇은 베네 저고리 하나만 입고. 그게 유괴입니까? 버려진 거죠. 누군가 죽으라고 내다 버린 겁니다. 제 말에 한 여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잠시 백화점 화장실에 다녀왔을 뿐인데. 백화점요? 제가 아이를 발견한 건 백화점에서 OKM나 떨어진 달동네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유괴범이 아이를 훔쳐갔으면 돈을 요구했겠죠. 왜 쓰레기장에 버립니까? 그건 그냥 죽으라고 둔 겁니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파출소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당장 숨이 넘어갈 것 같아서 일단 제 단칸방으로 데려가서 몸부터 녹였습니다. 저는 강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밤새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안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병원 갈 돈도 없어서 제 윗목에 재우고 미음을 쑤어 먹였습니다. 며칠을 그러고 나니 정이 들어서 신고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네, 그건 제 죄입니다. 하지만 훔친 건 아닙니다. 죽어가는 아이, 제가 살려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여사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고 강우는 복잡한 표정으로 저와 한 여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정말입니까? 제가 주워온 아이였습니까? 강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차마 아들의 눈을 볼 수가 없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
강우야, 정말 미안해.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너한테 좋은 부모 찾아주지도 못하고. 아니요. 강우가 단호하게 제 말을 잘랐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거네요. 추운 겨울밤에 얼어 죽을 뻔한 저를 어머니가 걷어주신 거잖아요. 강우는 무릎을 꿇고 앉아 제 거친 손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한 여사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 아들이 유괴당했다가 버려졌다는 거야? 누가? 도대체 누가? 한 여사는 혼란스러운 듯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도끼 어린 눈으로 다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웃기지 마. 그걸 어떻게 믿어? 내가 훔쳐다 놓고 이제 와서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잖아. 내 아들 내놔. 당장 데려갈 거야. 한 여사는 강우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민준아, 가자. 넌 내 아들이야. 이 으리으리한 집, 이 많은 재산 다 내 거야. 저런 거지 같은 여자랑은 이제 끝내야지. 응? 엄마가 다 보상해 줄게. 그동안 못 입은 거, 못 먹은 거 다 해줄게. 한 여사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돈으로 보상하겠다는 그 태도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 사모님, 찾았어요. 안방에서 다른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뛰쳐나왔습니다. 손에는 무언가가 반짝이고 있었죠. 침대 밑 구석에 떨어져 있었어요. 아까 옷 갈아입으시다가 흘리셨나 봐요. 그것은 바로 한 여사가 저를 도둑으로 몰아세웠던 그 다이아 반지였습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한 여사는 반지를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강우가 천천히 한 여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보셨습니까? 반지가 나왔네요. 우리 어머니가 훔친 게 아니라 당신이 흘린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하고 폭행까지 했습니다. 강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활화산 같았습니다. 당신이 제 생물학적 어머니일 수는 있습니다. 저 점이 그 증거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 어머니는 단 한 분뿐입니다. 강우는 저를 일으켜 세우고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비록 가난해서 남의 집 일을 하셨지만 단 한 번도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고 정직하게 사신 분. 당신 같은 부자들의 갑질에도 자식 하나 때문에 묵묵히 참아내신 분. 이분이 제 진짜 어머니입니다. 민준아,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한 여사가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강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전 당신이 나를 잃어버렸든 버렸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내 어머니라는 사람을 짓밟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나갑니다. 그리고 강우는 한 여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못을 박았습니다. 당신이 제 친모라는 사실이 밝혀진다고 해도 저는 당신을 어머니로 인정할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뭐라고? 이 녀석아, 내가 널 낳았어. 내 핏줄이라고. 핏줄이 어디 가니? 천륜이요? 당신이 오늘 보여준 그 천박한 인격이 그 천륜을 끊어버렸습니다.
강우는 제 손을 이끌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한 여사가 안 돼. 못 가. 내 아들이야. 라고 소리치며 따라왔지만 강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빌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강우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강우야, 그래도 친부모인데, 저렇게 부잣집인데, 엄마는 괜찮으니까 다시 가봐도 돼. 너 고생만 시킨 이 어미가 미안해서 그래. 어머니, 제발 그런 소리 마세요. 저한테는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리고 강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친모라면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제가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었을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들의 말을 듣고 보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 여사는 부유했지만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아이가 사라진 경위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유괴범의 소행이라기엔 협박 전화 한 통 없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한 여사가 아니었습니다. 중후하지만 어딘가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오늘 한 여사 댁에 다녀간 청년입니까? 나는 한 여사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한 여사의 남편, 그러니까 강우의 친부일지도 모르는 회장님이었습니다. 잠깐 만날 수 있겠습니까? 자네 등에 있다는 그 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자네가 알아야 할 진실이 하나 더 있네. 진실이라니요? 30년 전 민준이가 사라지던 날, 그 집에는 한 여사 말고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네. 내가 평생을 의심해온 사람이지. 회장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30년 전 그날 갓난아기였던 강우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가 왜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아이를 한겨울 쓰레기장에 내다 버린 걸까요? 그리고 한 여사의 남편이 말하는 평생을 의심해온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호텔 커피숍에 마주 앉은 저와 강우, 그리고 태성그룹 김 회장님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강우의 등에 있는 점을 확인하시고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틀림없다. 내 아들 민준이가 맞아. 저 칠성점 내 등에도 똑같이 있거든. 회장님은 강우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30년 전 그날 민준이를 내다버린 건 내 동생, 그러니까 내 작은아버지였다. 네, 작은아버지요? 그래. 내가 회사를 물려받는 게 확정되자 앙심을 품은 그 녀석이 운전기사를 매수해서 저지른 짓이었어. 나는 심증은 있었지만 증거가 없어서 평생 가슴만 쳤는데 얼마 전 그 운전기사가 폐암으로 죽기 전에 유서를 남겼다. 그제야 모든 게 밝혀진 거야.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재벌가의 돈 욕심 때문에 갓난쟁이가 영하 15도 추위에 쓰레기처럼 버려졌다니요. 강우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친어머니, 한 여사님은 이 사실을 모르십니까? 모른다. 그 사람은 그냥 자기가 한눈판 사이에 유괴당했다고만 알고 있어.
그 죄책감 때문에 저렇게 히스테리가 심해진 거야. 사람을 못 믿고 모두가 자기를 해칠 거라 생각하면서 회장님은 저를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박영순 씨,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 아내가 당신에게 몹쓸 짓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에게 물을 뿌리고 도둑 취급을 하다니 이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강우가 잘 크기만 바랐습니다. 회장님, 저는 한 여사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모욕한 건 사과받아야겠습니다. 강우의 단호한 말에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집으로 가서 모든 걸 바로잡자. 저희 셋은 다시 평창동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 여사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당신 연락받았어? 저 여자가 내 아들을 훔쳐갔다니까. 내 아들 민준이 저 여자가 유괴해서 키운 거야. 한 여사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를 향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입 다물지 못해. 여보, 당신 지금 누구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민준이 30년 전에 이미 죽었어. 얼어 죽을 뻔한 애를 걷어서 검사까지 만든 분이야. 생명의 은인한테 유괴범이라니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버려져 있었다니. 회장님은 동생이 저지른 짓과 운전기사의 유서 내용을 한 여사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한 여사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도련님이. 그럴 리가. 사실이야. 그리고 당신 그동안 박영순 씨한테 무슨 짓을 했어? 당신이 함부로 대하고 물끼얹던 그 사람이 우리 민준이 기저귀 갈아주고 젖동량에서 키운 분이야. 당신이 버린 자식, 당신이 잃어버린 자식, 이분이 지켜냈다고. 한 여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생명의 은인을 벌레 취급했던 자신의 오만함이 뒤섞여 혼란스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하지만 강우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이름은 박강우입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는 여기 계신 박영순 씨 한 분뿐입니다. 강우야, 내가 잘못했다. 엄마가 몰라서 그랬어. 핏줄이잖아. 응? 이제라도 엄마랑 살자. 이 집도 재산도 다 줄게. 한 여사가 기어와 강우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강우는 한숨을 내쉬며 한 여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돈이요? 재산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당신은 그 돈 때문에 사람을 하인 부리듯 하고 인격을 짓밟았습니다. 제가 만약 검사가 아니라 막노동하는 사람이었어도 저한테 이렇게 매달리셨겠습니까? 한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강우는 저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어머니께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무릎 꿇고 비십시오. 뭐라고? 내가 저 여자한테? 한 여사는 자존심이 상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평생 남을 부리고만 살았던 사모님이 식모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겠죠. 못하시겠다면 저도 2번 다시 이 집에 올 일 없습니다. 회장님, 가보겠습니다. 강우가 제 손을 잡고 뒤를 돌자 다급해진 한 여사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아, 알았어. 하면 되잖아. 쿵. 평생 꼿꼿할 것 같았던 한 여사의 2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며 제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해요. 내 아들 살려줘서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내가 미쳤었나 봐. 용서해줘요. 제발 우리 민준이 마음 좀 돌려줘요. 한 여사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대리석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짠한 마음이 들더군요. 자식이 뭔지 그 대단한 사모님을 이렇게 무릎 꿇게 만드나 싶어서요. 저는 한숨을 쉬며 한 여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사모님한테 절 받자고 키운 아들 아닙니다. 그리고 강우는 물건이 아니에요. 마음을 돌리고 말고는 강우가 결정할 일입니다. 저는 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우야, 그래도 낳아주신 분들이다. 천륜을 끊을 순 없어. 가끔, 아주 가끔은 얼굴 보여드려라. 그게 도리다. 강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회장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성은 바꾸지 않겠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박강우로 살 겁니다. 그리고 작은아버지 거는 제가 검사로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죗값을 치르게 하겠습니다. 회장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그리고 박영순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제 평생을 바쳐 갚겠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지긋지긋한 반지하 빌라를 떠나 회장님이 마련해 주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극구 사양했지만 그동안 밀린 양육비와 노동의 대가라고 우기시는 바람에 못 이기는 척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네에 작은 반찬 가게를 하나 냈습니다. 솜씨 좋다고 소문이 나서 장사가 꽤 잘 됩니다. 강우요? 강우는 여전히 바쁜 검사님입니다. 하지만 주말이면 꼭 저한테 와서 밥을 먹고 갑니다. 가끔은 평창동 집에도 들른다고 합니다. 한 여사님은 이제 더 이상 도우미들에게 소리 지르거나 물을 뿌리지 않는다고 해요. 우울증 치료도 받고 봉사활동도 다니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산다고 하더군요. 가끔 저한테도 최고급 과일 바구니를 보내오곤 합니다. 물론 저는 쿨하게 받아서 동네 노인정에 나눠줍니다. 어제 저녁 강우가 퇴근길에 붕어빵 한 봉지를 사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붕어빵 식기 전에 드세요. 아유, 우리 아들밖에 없네. 호호 불어가며 붕어빵을 나눠 먹는데 강우가 제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생에도 제 어머니 해주실 거죠?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다음 생에는 부잣집 사모님 만나서 호강해야지. 아니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예요. 어머니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분, 핏줄이 당긴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30년을 키워보니 알겠습니다.
나은 정보다 무서운 게 기른 정이고 피보다 진한 게 사랑이라는 것을요. 저는 비록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지만 제 아들 농사만큼은 재벌 회장님 부럽지 않게 대풍년을 맞은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가슴으로 낳아 기른 사랑이 30년 만에 드러난 핏줄보다 더 진하고 위대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사람을 겉모습이나 가난으로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면 결국 그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교훈도 얻었네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낳아준 부모와 길러준 부모 사이에서 혹은 가족 간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이라면 강우 씨처럼 길러준 어머니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낳아준 부잣집 부모님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하고 지혜로운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뭉클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에 더 감동적이고 속 시원한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